60년. 최초의 이민자들이 브라질에 도착한 지 60년이 되었다. 이 6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우리는 무엇을 남겼고 또 무엇을 더 남길 것인가? 우리는 행복했는가? 불행했는가? 많은 질문이 있다. 외국 땅에서는 항상 답보다 질문이 더 많을 것이다. 이제 몇 년 전보다 훨씬 적은 5만 명도 안 되는 이민자들, 우리의 적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을까? 이 광대한 대륙의 땅에서 우리의 혼과 이야기가 메아리칠 수 있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는지이다. 이 다큐멘터리가 그 답을 찾고 미래 60년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밤성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목소리는 분명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1962년 12월 18일) 많은 사람들이 목이 터지도록 애국가와 교가 아리랑을 연이어 불러줄 때 브레트홈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햇살. 오, 우리 자손들도 해외에 나가 저 태양처럼 빛나리. 12시 정각 출항. 이제 고국을 떠나게 되니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고 좋지 못했던 일들도 모두 사라지며 좋은 추억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대안에 귀여운 아들, 딸들이여 착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길. 배가 점점 더 흔들린다. 고향만 브라질이 때는 바야흐로 1963년 브라질 대통령이 짜니오 꽈드로 이던 해 1년 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브라질은 독재 시대로 접어든다. 저는 백옥빈이라고 합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나라를 없어지는 마지막으로 갈지 다시 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참 슬프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해외가 조그만 집이 다닥다닥 붙어서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하고 와서 좀 우리나라가 그때는 변해서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오고 그냥 눈물이 났지요. 그때야. 산토스 항에 도착했다가 산파레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수용소로 가기 때문에 좀 슬픈 마음이었지요. 예. 우리는 배 타고 왔기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55일 만에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온 우리 산토스, 우리 브라질, 그때는 브라질이 아주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것 같이 그렇게 다들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브라질이 좋았어요 그때는. 예. 1963년 2월 12일 화말금 아침 7시 산토스 부두 도착. 각국 이민선이 도착하는 곳이며 커피 수출항인 이곳은 북적북적하였다. 3등 승객은 전원 2등 갑판에 모여서 상륙 절차를 밟으느라 장시간이 걸렸다. 오후 3시에 근 2개월이나 신세를 지고 정들었던 찌차렌카 배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하선. 그 더운 와중에도 한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마를 입고 내렸다. 우리는 항구 밖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 2대에 탑승하여 상파울로로 향했다. 즉 상파울로시는 해발 800m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퍽 시원하고 겨울에는 눈은 오지 않으나 서리가 내리고 꽤 추우며 가장 한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큰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차는 달렸다. 6시 반, 저녁이어서 그런지 좀 검스레한 상파울로시 기차 정류장 옆에 있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이곳이 우리가 임시로 신세질 주립 수용소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확실함 사이에서 1963년 2월 12일 92명의 한국인 17가정과 기타 여러 명의 여행자를 포함 총 103명의 한국인이 산토스항에 도착한다. 곧이어 그들은 나중에 농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이민자 수용소로 향한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이 공식 이민 이전에 이미 브라질에 체류하여 한인 이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초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 브라질에 이민 온 데가 1956년 2월 6일이었구만요. 그때 우리 반공 청년들은 50명이 여기 젊은 청년 50명이 브라질이 와서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오랫동안 포로 생활도 하고 인도에서 2년간 있었으니까 사회에 나가고 있어요. 사회에 나가고 싶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있었구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1956년 2월 6일) 브라질에 도착한 50명의 방공 포로. 1956년 2월 마침내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에어인디아로 런던으로 가서 다시 에어 프랑스를 타고 리오에 도착. 한창 카니발이 온 도시를 뒤엎고 있었던 때였다.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들이 우리들을 매혹시켰다. 지금도 나는 브라질을 천국이라 생각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리오의 전경은 천국 바로 그 자체였다. 공포와 불안에 떨던 수용소의 나날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민청에서 우리들은 영주권과 노동수첩을 받았다. 그때 내 나이 24세.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리오데자네이로 공항에
우리들 50명을 마중 나온 세 사람의 동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불안과 기대와 놀람에 쌓여있는 우리들을 얼싸안아준 세 사람의 동포, 그것도 브라질 땅에서 말이다. 아홉기로 불리던 김수조 씨와 미다 장승호 씨, 택시 운전사 이중창 씨였다. 우리를 한국 이민과 연결시켜 주신 분들이기도 했다. 6, 7년 후였나 첫 이민자들을 만나러 산토스항에 내려갔었던 일 또한 잊을 수 없다. 흥분된 우리들은 많이들 갔었다. 배에서 내리는 한국 사람들을 본 순간 가슴 가득히 차오르던 감격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아픔 같기도 하고 행복 같기도 했던 그 느낌을 어찌 전하랴. 그분들이 주고받는 우리말을 듣는 순간의 감격, 그들과 얼싸안고 우리말을 나누던 그 감격을 어찌 잊겠는가. 그땐 지금보다 우리말을 더 잘했을 때였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미 브라질에 한인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북한 전쟁 포로 및 귀화한 일본인 신분으로 브라질에 입국을 하였던 것이다. 이 중 다수는 한국 이민 역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중 미다 할아버지로 잘 알려진 장승호 씨. 그는 한인 초기 이민자들이 져야 했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도왔다.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약속의 땅이었던 농장은 실제로는 법적 문제로 인해 이주가 불가능하여 초기 이민자들은 많은 고생을 해야만 했다. 며칠밖에 머물지 못하게 된 한인 이민자들이 계속 머물렀고 어떤 이들은 3개월을 지내기도 했다. Era aquele saco de 60 quilos e ele punha nas costas, subia aquelas escadas nos apartamentos, nas casas e entregava arroz. E muitas vezes ele deixava o arroz lá na varanda ou no quintal da casa dos coreanos e deixava lá. E ele queria só servir. Queria que as pessoas tivessem o melhor tipo de arroz, né? Então, ele tinha muita força, trabalhava muito. 브라질 사람들과 소통할 줄도 모르고 몸 붙일 땅도 없이 앞서온 한국인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상상을 해보자. 이렇게 미다 할아버지의 도움은 이민자들의 삶에서 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말 그대로 이민자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갓 도착한 한국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쌀을 제공하고 집을 임대할 때 보증인 역할을 했다. 하물며 자기 자신의 집을 잃어버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공식적인 이민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들 중에는 1962년 1월 5일 문화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에 온 15명의 한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브라질의 이민이 성사가 된 계기는 뭔가 하면은 61년도, 62년도 사이에 브라질에 군인 사격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 얘기입니다. 최고위원회 위원회 그런 명칭이 있죠. 거기에 위원장을 할 때 자기 동기생인 그 사격대의 대령 출신입니다. 그 사격대의 단장으로 보내가지고 사격대에 참가를 했었는데 브라질에 와 보니까 자기가 상상하고는 그저 아마존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사격대를 했는데 리오데자네이루 그때는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깜짝 놀랐고, 브라질은 아마존을 연상을 했는데 아마존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선진국이다. 또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의 남북을 합한 44배, 남한만 따보면 88배 정도의 크기가 있는 땅에 우리가 뭔가 하지 않겠냐, 할 일이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민을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양반이 돌아가가지고 박정희 씨를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민을 보내자. 근데 그 양반은 이제 뒤로 또 어떤 생각을 하는 건 이민 사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편을 하면서 한백문화협회라는 걸 차려가지고 이민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와 우리가 이민을 성사하기는 브라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오게 됐죠. 그래서 저도 역시 제일 첫 번째 17세대가 왔는데 배를 타고 온 건 17세대입니다. 그 전에 문화사절단이라고 해가지고 몇 명이 또 여기 항공편으로 와서 정착을 한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떠난 건 62년도 12월 18일에 1차 이민을 해서 여기서 17세대가 왔습니다. Tanto que meu pai, ele esqueceu a língua coreana. Uma vez só minha mãe falou assim que ele estava passando assim uma dor muito grande, né? E ele disse, Aigo! Era o único coreano que ele falava. Mas, quando começaram a vir os coreanos aqui, ele lembrou todo coreano e conversava em coreano, falava coreano, e ele ficou tão feliz, que queria ajudar todos os coreanos. Os coreanos não tinham onde morar, não tinham onde trabalhar, ele trazia para casa. Eu lembro a minha irmã falando assim, meu pai, ele falava assim para a gente, os filhos, vocês saem tudo da mesa, deixa eles comerem. E às vezes não sobrava para a gente, né? Às vezes a gente já estava dormindo e ele dizia, pode sair da cama porque nós vamos dar cama para os coreanos. Assim, ele tinha um amor muito grande, né? Pela sua pátria, Coreia. Ele tinha amor pelos coreanos, não importava se às vezes era trapaceado, porque ele foi fiador de milhares de coreanos, né? Porque ninguém podia alugar casa sem fiador. E ele, então, era fiador de todo mundo. Eu lembro que uma vez a gente foi despejado da casa porque não pagavam um aluguel e meu pai, então, era fiador e eles iam tomar a casa, a única casa que a gente tinha. Lembro minha mãe na rua, todo mundo na rua, expulso. Eu compreendia, porque ele nasceu na Coreia e ficou na Coreia com a sua família durante os seus 15, 16 anos só, né? Então, aqueles anos, parece que o coreano, ele tem assim um senso de patriotismo, de coreanismo tão grande que nunca se perdeu. E como ele ficou distante da família, ele trabalhava e sempre mandava dinheiro para a família coreana lá na Coreia. Ele tinha, assim, um apego, né, pela sua família, pela Coreia. E quando os coreanos vieram, eu entendo muito bem por que ele fazia isso. Era como se o pai dele, a mãe dele, os irmãos dele tivessem chegado. Para ele, todos os coreanos eram como família dele. 이 한인들은 특히 주로 통역과 농사일을 도운 방공 포로들과 브라질 최초의 한인 농장인 아리란 농장을 위해 땅을 사들인 일부가
브라질 한인들의 정착과 적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기억나지요. 거기는 우리도 다 그때만 해도 땅값 다 내놓고 거기 가서 농사 지으려고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랑 농장도 다 가서 그냥 집 짓고 공터에서 우물 파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기운이 없던 거야. 자금도 다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호미로 파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기계로 갈고 하고 하는 걸 몰랐지요. 그런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예. 자금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냥 호미로 파서 하는 줄만 알았지. 그래도 할까 말까 한데 그렇게 큰 농장에서 하니까 어쩔 줄 해서 어떻게 버텼지요. 서울 농장도 있고 아리랑 농장도 있었는데 아리랑 농장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서 거기서 농사라도 지어본다고 했는데 서울 농장은 단체로 갔어요. 개인이 가니까 아니고 단체로 가서 거기서 정부에서 좀 돕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거기도 자기들이 하다가 진짜 그야말로 힘들어서 다 못했지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느라고 하긴 했어요. 아리랑 농장에서도 열심히 하느라고 하긴 했고. 그런데 우리가 자금도 없고 애들 첫째로 공부 문제로 애들 학교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 농장이라. 그래서 결국 그런 사정으로 하지 못했지요. 우선 아리랑 농장을 몇 사람이 타업을 해가지고 아리랑 농장 땅을 구입해가지고 우리는 직접 아리랑 농장으로 들어왔죠. 아리랑 농장에 몇 사람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고광순 씨, 한춘교 씨, 그다음에 조중철 씨, 장만식 씨, 이정수 씨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와 생존에 대한 열망이 꽃피고 있었다. 빗줄에 흐르는 혈연이었을까? 인도적 도움이었을까? 궁극쯤을 자아낸 중요한 사실은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대부분이 20대 안팎이던 방공 청년과 여성 이민자 사이에 첫 결혼이 있었다는 점이다. 손춘기와 최정선,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와 사랑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최실한 양반인가가 우리 같이 이민간 미스가 있었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사진들도 다 있죠. 우리 사진들도 다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방공 청년하고 결국은 우리는 그걸 방공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방공 포로가 아니고 방공 청년.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서 결혼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5월 4일 브라질에서 첫 번째 브라질계 한국인이 태어났다. 이민의 시작을 알리고 브라질과 한국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다. Quando eles chegaram no Brasil, eles desceram no Porto de Santos, né? Veio no navio Tchalenka, que se não me engano é o primeiro navio, né, que chegou com os imigrantes coreanos, né? E minha mãe, ela estava entrando no 7º mês de gravidez de mim, né? E quando ela completou o ciclo na hora de fazer o parto, né? Eles foram para o hospital e ficaram sabendo que eles eram um dos primeiros imigrantes no Brasil no hospital, né? Veio a reportagem cobrir esse evento lá, né? E o médico que fez o parto, né, da minha mãe, ele que colocou o meu nome, por isso que eu não tenho nome coreano. Esse nome Heloísa é da irmã mais querida do médico que fez o parto.
공식 이민 1963년 제1차 산토스 이민 1964년 제2차 빅토리아 이민 1964년 제3차 까우사 이민 1964년 제4차 브라질 경유 볼리비아 이민 1966년 제5차 천주교 이민 케이스. 이민은 성공적으로 단계를 거쳐 계속되었고 점점 더 행복과 번창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약속된 낙원에서의 삶은 이민자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민 와서 슬펐던 날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슬펐던 날은 이민 와서 내가 그 폴티게스를 잘 몰라서 말이 안 통한 거, 아주 브라질 사람들하고 자유자재로 말을 안 통해서 슬펐던 거예요. 카톨릭 이민이었으니까 카톨릭도 많았지만 프로테스탄 분들도 많이 같이 오셨어요. 농업 이민으로. 근데 그때 우린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모두들 일 많이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뭐 18살 우리 오빠 나이 되는 아들 되는 분들도 일들 많이 하시고, 이웃들 뭐 다들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집 짓는 거 도와주고, 양계장 짓는 것도 다들 같이 도와주고, 이웃들 다들 같이 다니면서, 그러니까 농사 이민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트러블도 많이 있었어요. 뭐 매일 밤 회의하면서, 그렇지만 트러블도 있었지만 서로들 다 필요했어요. 근본 원인이, 그때 실패한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가 그때 그 이민 추진을 할 때 돈이 2년 3년 이래 걸렸기 때문에 돈이 있는 돈이란 돈은 전부 다 날렸어요. 전부 여 오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그런 고통이었는데, 그때 한 사람 앞에 100불씩 갖고 왔거든요. 100불씩 이제 그걸로 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그 농장에서 일도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면은 1년 반, 2년 정도 이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뒷받침이 될 그 농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아주 그 신문에 난 게 뭐로 났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오면은 다 그대로 농장에서 다 농사를 짓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뿔뿔이 다 헤어졌다. 그 헤어진 그 원인이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울기도 많이 울고, 또 행상하면서, 행상을 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보면은 내가 겁이 나서 도망을 갔으니까. 왜냐면 물건 팔기보다도 부끄러워서 내가 물건 팔러 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나무 밑에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고. (1963년 3월 18일) 월 맑음. 예정대로 17세대 중 4세대가 목적지인 과라레 마땅에 오전 10시 모든 사람들의 눈물 어린 전송을 받으면서 트럭과 버스로 출발하였다. 농장을 동경하는 우리 애들과 장소를 알고자 한 몇 분이 동행하여 갔다가 오후 4시에 돌아왔다. 홍일이는 그곳에 머물러서 자기의 희망을 실현을 해보려는지 돌아오지 않았다. 브라질 농장들, 아리랑 농장, 서울 농장, 도나카타리나 농장, 산타마리아 농장, 아마존, 십자마을 농장. 농장을 선택하고 농사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 있어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갔다. 따라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고립된 상황에서 농장에 정착하려는 거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 원인은 경작하기 어려운 땅, 이민자들의 농업 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 자녀 교육 문제였다. 점차 도시는 이민자들에게 손짓했고 대부분은 대도시 쌍플로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는 2개의 능선을 넘어 뚝드라에 있었다. 누나들과 나 3남매는 아침이면 고무신을 신고 30분간 그냥 뛰어 산을 넘고 넘어 학교에 갔다. 올 때는 천천히 걸어오니 2시간이 걸리곤 하였다. 뛰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신발이 금방 해져서 결국 우리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다녔다. Vida tem tristezas, alegrias. 농장에 살면서도 우리 언니들이 말하는 거예요. 슬플 때가 너무 많았대요. 우리 형제들이 너무 기가 막힌 그 첫날 농장에 딱 도착했을 때도 우리가 엉엉 울었대요. 그거를 보고 아버지랑 오빠가 있는 모습 상태니 보고 우리가 엉엉 울었답니다. 한국인의 주소 후아콘데지 살제다스. 상하이 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이샤드도 그리세리오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삐딴다 식료품, 시계방과 안경점, 의류 매장이 나타나기 전에는 한국인들의 주요 직종이었다. 상파울루 중심가에 폰디디 사르제다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서 많이 모여서 집결되어서 공동생활을 이루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벤더 영어로 그러니까 판매원, 그냥 판매원이 아니라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서 배를 누르거나 박수를 쳐갖고 그 안에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그 여성 의류를 가방에 들고 가서 파는 그 사업이 그때 70년도 초에 시작됐습니다. 그때 유명한 회사들이 뭐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자 이거죠. 그리고 또 세기집, 나가자집 뭐 이런 여러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 내리자마자 조그만 종이에다가 번호를 1, 2, 3, 4를 적어놓고 의류값을 알고 그냥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서 그렇게 일종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끼리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게 우리 이민 생활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봉해지로와 브라스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류 생산업계의 그 씨앗이 되고 기본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발전하고 사업이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하던 그 의류 제품이 정식으로 공장과 가게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봉해지로라는 또 브라스라는 의류 전문 도매상 거리에 상가에 적지 않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1968년 농경지 기피로 인해 농업 이민이 중단되었고 70년에서 73년도까지 새로운 이민이 시작되었다. 브라질은 소위 경제적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고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했다. 70년도 초부터 우리 가정 의류 공장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스케일이 좀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브라질 정부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쌍수로 환영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브라질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개인 이민 신청을 할 때 그 사람의 특별한 기술이나 학력이나 재능 같은 게 없으면은 별로 이민 허가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민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게 아마
70년도 후반기부터는 많이 줄었을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혈연 관계로 결혼이나 부모 자식 관계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무슨 자식이 출생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투자 이민 그런 것이었는데 70년대에는 아직도 대한민국 내의 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할 만한 그런 스케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공백 기간이 생겼는데 또 많은 이민을 추구한 사람들이 파라과이를 통해서 불법 이민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파라과이와 브라질은 특별한 뭐 국경이 없어요. 이렇게 뭐 철조망이 있고 군인이 지키는 그런 국경이 아니라 다리 하나 걸어가서 건너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거기를 지키는 연방 경찰 이민국 담당이 뭐 일일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파라과이 브라질 사이는 근접 국가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잠깐 보고 오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파라과이에서 브라질로 넘어왔죠. 브라질 정부는 한국의 숙련된 기술 이민을 승인하지만 불행히도 정식 기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 유경열 일행이 프랑스 비행기를 전세내서 180여 명이 1970년 1월 8일 서울을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일행을 1.8 부대라고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1.8 부대가 캄피나스 공항에 도착한 것은 70년 1월 10일 오후 10시다. 브라질 캄피나스 공항에 밤 10시에 내리니 여기에 게릴라가 있어 한 사람도 밖에 나갈 수 없고 게릴라를 가려낸 후에야 나갈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혼비백산했다고 한다. 마중 나온 친지들은 한없이 기다려야 했다. 유경열은 영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제1착으로 빠져나왔으나 연고자가 하나도 없어 다 떠나고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마침 김계영 목사가 버스를 가지고 나와서 그 버스로 상파울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런 모진 고통 끝에 상파울로에 도착해 초청회사인 야마토 회사를 주소를 보고 찾아가 보았으나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초청장도 가짜였고 수석서류도 거의가 가짜였으니 기술 이면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곱씹어본다. 1.8 부대 반 이상의 사람이 야마토 회사였으니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생각이 든다. 연속적인 실패, 장애물 및 어려움, 공식 이민은 1973년에 종료되었다. 여기에 한인 봉제 사업의 증가에 힘입어 브라질은 다른 이민자들의 최종 목적지도 변했다. 파라과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불법적인 브라질 체류를 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의류 제품 공장에서의 일감을 받아서 집안에서 조용히 이제 그 자방대로 돌리면서 재봉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재봉 사업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의류 제품이 서로끼리 마저 들어가서 서로끼리 도움을 주고 받게 된 거죠. 그러다가 거의 10년에 한 번 정도씩 브라질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이민 사면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정상적인 합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밀항자로 입국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엄청났다. 언어 장벽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체가 어려웠다. 대부분은 밴드라는 판매원으로 일했고 다른 사람들은 봉제 작업장에서 일했다. 그리고 잡혀서 추방될까 하는 두려움이 이민자들의 삶을 검은 그림자처럼 괴롭혔다. 유태인들이 전부 제품들을 갖다가 유태인하고 아랍 사람들이 제품을 하는데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이 다 되는 거를 겨울 물건을 갖다가 서너 달 전에 주문을 맡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서너 달 후에 갖다 주고 그러고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문 생산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문 생산보다는 스탁 세일을 하면 리스크는 크지만은 더 잘 팔릴 것 같고 팔기가 쉬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겨울에 팔 물건은 겨울에 팔 물건을 미리 유럽에 가서 전부 샘플들을 갖다가 사다가 그걸 고쳐서 브라질에 맞게 고쳐가지고 컬렉션을 준비해서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겨울에 가게에다 놓고 파니까 그게 첫 번 팔 때부터 아주 히트를 까서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민 생활은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문화충돌로 생기는 재미있는 해프닝도 많았다. 우리가 어디에 살았나면 한국 사람들이 꼰대 사르제데스, 꼰대 사르제데스. 아주 제일 우범지대고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거기 살면서 파울리스타, 아벤다 파울리스타까지 이제 버스로 왕래를 하던데 항상 도장에 가려면. 그랬는데 애들이 이권을 많이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택시 한번 타자. 택시를 탄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이제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주소를 이제 종이에다 항상 써가지고 다니고 그 전화번호도 하나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때. 이 주소를 주니까 이 택시 운전수가 우리가 말할 줄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아니까 길도 모르고 말도 못하니까 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완전히 방향 감각도 잃어버렸고. 네. 그런데 한참 돌더니 자기 못 찾겠다 이러는 말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린 데가 어딘가는 옛날에 있던 그 마핑이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비아두도 샤. 네. 거기에 딱 내려준 거예요. 그 번화가에. 네. 그때만 해도 뭐 정말 번화한 거리였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마핑 앞에 딱 내렸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만 해도 이 동전, 그 전화 그 동전 이 필요하던 데인데 그거를 이제 banca giornali, che vendia esse fiche di telefoni. 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들어가가지고는 뭐 달라는 말은 아니까 예. 그 노란 책자에 써져 있던 거 예. 정규호 씨인가 그 양반이 쓰신 책 조그만 얇은 책이에요. 그거 이제 한국말로 토달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는 데죠. 그러니까 피셔라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전화 피셔라는 말을 할 줄 모르니까 달라는 말은 아니까 네미용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전혀. 예. 네미용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젊은 사람인데 청년인데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더니 이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는 걸 직감하고 그 사람이 예. 전혀 뭐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이걸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크게 웃더니 전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예. 데미용. Esse daí é muito cultural. Foi um choque, um fato cultural, né? Eu vim com minhas amigas e alguns amigos do colégio para casa, né? E assim, em casa a gente tem hábito de tirar sapato. Em casa você tem que entrar, deixar o sapato de lado, isso é praxe, né? E aí meus amigos, eu tentando segurar, não, foram tudo entrando de sapato e tudo, e bem nessa hora meu pai entra. Meu Deus, ele tirou todo mundo de casa. Passei a maior vergonha da minha vida. Mas aí, graças a Deus, meu pai fez cada um tirar, todo mundo tirar. Meu pai era muito simpático também. Aí todo mundo entrou, mas os sapatos ficaram tudo da fora. Era apartamento, ficaram para fora, né? Tanto que sumiu um par.
teve dos amigos que teve que ir embora sem tênis. 결국 한인들은 봉제업으로 성공하기 시작했다. 성공한 한국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브라스와 오늘날 케이타운으로 알려진 봉해치로의 첫 매장을 열기 시작했다. 이 제품 도매 시장에 유태인들하고 아랍 사람들만 꽉 차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견뎌낼 수가 있을까?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이 배척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브라질 제품 도매상으로 나오는 걸 갖다가 굉장히 꺼려하고 겁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하는 걸 보니까 잘 되고, 또 우리가 하는 게 그 사람들 하는 것보다 잘못하지를 않고 약삭빠르게 잘하니까 잘들 팔리고 돈들도 잘 벌리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전부 도매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도매 시장이 봉해찌로가 있고 브라스가 있어가지고 양쪽인데, 브라스에는 아랍 사람들이 많고 봉해찌로에는 유태인들이 많았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로 저 도매 시장이 아닌 뒤에서 잘라가지고 제품을 갖다가 도매 시장에다가 남겨주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부 도매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977년 이가는 조세 파울리노 46번지에 하리텍스를 오픈했고, 다음에는 정호영이 같은 길 251번지에 페닉스를 오픈했다. 세 번째 가게도 같은 해에 345번지 안에 최영정이 열었다. 오늘날까지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자부심의 원천으로 간직하고 있다. 가게가 번성했고 이제야 한국인은 성공과 재정적 안정을 경험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온 타국 이민자들이 한인 의류 산업의 밑받침이 되었다. 이들이 바로 바느질을 하며 브라질 전역에 팔았던 사람들이다. 값싼 노동력으로 한국 상점들은 브라질 전체 영토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 도매 시장의 한 10%, 20%, 30%가 한국 사람이 차지하기 시작하더니 한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사이에 한 50%, 60% 이상 한국 사람들이 차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제품을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 유행이 확 퍼지지를 않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유럽에 가서 새로운 모델들을 갖다가 그 유행하는 옷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 제품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사이에 사면이 이루어졌다. 1981년과 1988년 주변국에서 온 한인들이 불법 체류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며 의류 산업의 성공은 새로운 이민자들의 도착을 고무시켰다. 이민자들의 수가 더욱 증가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다. 봉해찌로 전역에 의류 상점이 들어섰고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의류 매장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1.5빛 2.0 세대는 부모가 지은 상점을 상속하고 계속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으며 90년대에는 매장의 50%가 새로운 차세대의 손에 운영되게 되었다. 2000년대가 넘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제가 중상층으로 올라가면서 1.5세나 아니면 2세들의 자제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죠. 어떤 분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아무래도 좋은 부모님이 좋은 경제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자제분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분들이 2010년 이후로부터 대거 많이 우리 교포들 운영하는 더러는 떠나고
더러는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30, 40대가 됐어요. 1.5세나 특히 2세들이 특히 2000년도에서 2010년도에 그 일종의 그 전환 교차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훌륭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의 능력을 갖고 의료 제품계를 떠나요. 뭐 변호사, 판사, 의사 아니면은 또 전문 뭐 IT 분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쪽으로 방면으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좋은 경영대학을 나오면서 그거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사업을 그냥 패밀리 컴퍼니가 아니라 우리 가족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화하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때가 201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이 봉해주로의 이 2010년도까지 봉해주로가 급격하게 급상을 합니다.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회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전문적이고 누가 봐도 완전히 그 전문적화된 기업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A confecção do meu pai, antigamente, a administração, os processos eram tudo mais manuais e visuais, né? Hoje eu entendo que com a minha própria confecção eu tive a liberdade de estruturar processos com mais sistemas, não só sistemas existentes aí, mas sistemas como Kanban, usava outras plataformas para poder organizar melhor os processos visualmente, para acompanhar a nossa produção e as vendas para dar uma agilidade em toda a cadeia. 그러나 한인경제 활동에 다양화는 1990년대에 플라노 꿀로르의 경제 개방과 1994년에 플라노 헤알과 함께 오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 이제 1994년도에 전 대통령이었고 그때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페르난도 앵리키 재무부 장관님께서 한 30몇 명의 유능한 경제학자들과 플라노 헤알이라는 브라질 그 경제 안정 정책을 펼쳤어요. 그것을 통해서 브라질의 그 하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이 됐고 브라질 경제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한테는 세계적인 아주 큰 케이스고 정말 너무나 잘한 것들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브라질 전체의 경제가 안정이 되기 시작했고 브라질이 점점 대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실제로 국가 생산이나 모든 것이 국민 소득이나 모든 것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마 90년대, 2000년대 한 15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그 15년 정도가 브라질이 완전히 대국으로서 자리 잡는 그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덕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주 기업인으로서 아니면 브라질 사회에서 중상급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1993년 5월 14일) 금요일. 날씨 흐림. 요즘 엄마 아빠는 공장에서 늦게 돌아오신다. 다가오는 브라질의 겨울을 대비해서 세타와 털바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더운 나라인데 짧은 겨울은 생각보다 많이 춥고 그러다 보니 브라질 사람들은 추위를 엄청 탄다. 그래서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공장에 간다. 나도 이제는 제법 외싱도 잘하고 오가르프도 잘 친다. 그래서 털바지는 엄마와 내가 번갈아 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짧은 시간에 꽤 많은 바지가 완성이 된다. 오늘도 밤새 아빠는 기계를 봐가면서 재단을 해주시면 나는 고무줄을 허리에 바느질하고 엄마는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고 힘들면 차 안에 들어가서 쪽잠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바느질을 하고 힘들면 다시 잠시 쉬고 주말엔 일어나지 말고 계속 자야지. 근데 숙제는 언제 하나? 1.5세대라고 하면 늘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그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도 이민자 외국인이고
또 한국 가면 한국에서도 내국인이 아니라 재외국민으로 따로 분리가 되니까 굉장히 나는 어떻게 하면 브라질에서도 속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속하지 않은 그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고민이 살짝 있었는데 조금 생각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것보다는 브라질에도 속해 있고 한국에도 속해 있어서 두 나라의 단점을 다 잘 아는, 문화적으로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니까 훨씬 더 그 스트레스가 좀 적어졌습니다. 시장 개방을 제공한 플라노클롤은 제품의 수출입을 용이하게 했다. 의류 사업을 통한 자본 축적과 함께 한국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보았다. 그들은 의류 가전제품 및 식료품도 수입하기 시작했다. 한국, 브라질, 미국, 브라질, 중국과 같은 중요한 무역로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수출입 사무소가 봉해주로의 사무실을 점유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의 브라질 진출이 잇따랐다. 이렇게 90년대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한국 빵집, 소규모 식료품점, 종이점, 식당, 전자제품 수리점, 신발가게, 미용실, 사진관, 노래방, 현재의 PC방 격인 란하우스, 골프장이 생기고 상파울 이비우나의 골프장 건설까지 이어졌다. 진로 식당 요리사로 파견됐습니다. 그 당시 본사에서 외식 사업부라 해가지고 식당을 전 세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경에도 있었고 북경에도 있었고 브라질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 줄 알고 있어요. 뭐 식당은 한국 식당 그래 고급 식당 별로 없었으니까 진로 식당이 브라질에는 좀 고급적으로 갔어요. 모두 플라노 해활의 도움이었다. 80년대 브라질은 연간 4,850%의 놀라운 인플레이션에 도달했다. 이는 브라질을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 대담한 경제 계획 덕분이었다. 경제가 안정되면서 한국인들은 인물에부터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7년 동남아 경제위기, 1998년 한국이 IMF에 들어가면서 브라질에서 의류 산업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갔다가 다시 브라질로 귀국하는 이민 역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 의류 산업은 쇠퇴하기 시작했다. 세이아, 헤넷, 마리사와 같은 대형 소매점의 개장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개방은 고품질 복제품으로 대표되는 한인 의류 제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명 브랜드는 브라질에서 각자 매장을 갖기 시작했고 봉해치로 매장은 제품 디자인의 반복성과 낮은 창의성으로 정체된 반면 브라질 현지 의류업체는 고유의 창작물과 본격적인 마케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해치로는 브라질 의류 시장의 60%를 대표했다. 제품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는 2015년, 2016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공장을 새로 짓고 2007년도에 공장을 봉해치로에 공장을 새로 짓고 이사를 와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2013년, 14년까지는 항상 올라가다가 2015년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인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1.5세대가 고령화되고 입전형 세대가 늘어나면서 정체성 위기가 표면화됐다. 가치관의 차이와 정체성의 위기가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틈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의류 산업의 쇠퇴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2.0 세대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 이 브라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민을 받아주고 우리가 이렇게 참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브라질에 그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상파울 내려왔는데 마침 여기 상파울에 이 남미 크리스찬 복지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불러서 같이 한번 일하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 3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 브라질이 외국에는 여기 굉장히 살벌한 나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옥 같은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고 편하고 여기 인종차별이 없고 그다음에 참 평등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KMC라고 한인 의료봉사단을 만들어서 지금은 따로 저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Porque em determinadas etapas da minha vida eu preciso ficar escolhendo entre ser brasileiro ou coreano. Não dá para você simplesmente ser os dois juntos e se apresentar sempre igual, porque nem a gente está preparado, nem os outros estão preparados. Então, na minha fase de estudante, você passa a maior parte do tempo na escola, e com um lugar onde não tem outros coreanos, ou tantos outros coreanos. Então, você é mais cômodo você se moldar e ser um brasileiro. Então, até o meu colegial, até meu segundo grau e até meus primeiros anos de faculdade, convivi muito com brasileiros e eu rejeitava bastante as raízes coreanas. E aí depois, quando você já não está mais tão integrado assim numa vida acadêmica, você começa a ter uma vida mais frequente, por exemplo, na igreja, né? Nossa comunidade coreana é muito centrada nas comunidades formadas ao redor da igreja. Quando você é mais novo, você vai para a igreja uma vez por semana. Você vai ficando mais velho, aí você vai começar a fazer trabalho voluntário, você começa a participar mais da igreja, você vai 2, 3 vezes, você fica o final de semana inteiro, e aí você acaba se moldando coreano. E aí, trabalhei numa época, como a grande maioria dos coreanos, com confecção, onde o meio é coreano. Os fornecedores são coreanos, os representantes são coreanos. Então você fica moldado nisso. Quando eu decidi fechar a loja e ir para um outro ramo, onde era totalmente fora dos coreanos, quando eu abri um bar, aí eu aprendi a me moldar de novo a ser um brasileiro. E agora que eu sou pai, é aquele grande conflito, assim, de como guiar o meu filho. Porque eu queria poder fazer com que ele evitasse de ter as mesmas dúvidas que eu tive, eu poder ajudar, mas ele vai ter que encontrar o caminho sozinho. E aí eu preciso também estar preparado para nessas indas e vindas dele, poder acompanhar, né? Então, eu acho que esses conflitos eu vou continuar vivendo, acho que até a morte, né? 이 시점에 새로운 형태의 한국 의류 제조업이 등장했다. 최신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여 더욱 전문화되었다. 점차 새 세대는 부모에게 상속받은 기술을 재창조하여 한인 사회의 후손들의 역할을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Eu gosto de brincar que a confecção, sei lá, antes da época do meu pai, quando os primeiros imigrantes, as primeiras gerações começaram a fazer confecção, eu ouvia muito, né, que antes você cortava qualquer coisa que vendia bem. Saco de batata você vendia. Você podia fazer o que você quisesse que vendia. E eram os tempos dourados. E eu lembro, na época do meu pai, já começou a abrir a importação, né? Então já tinha um pouco da importação, então tinha que já fazer um trabalho um pouquinho mais bem elaborado no produto. E eu vejo que a geração um pouquinho depois do meu pai, o que eles fizeram muito bem, foi não seria só uma confecção onde estava tudo centralizado as decisões do dono. Eu vi que ele conseguiu montar uma administração, né? Então montou uma empresa setorizando cada área, né, cada departamento, para fluir o processo melhor. – 20 de maio de 2021, quinta-feira. Não sei se a pandemia vai acabar logo. Mal fui para a faculdade nesse último ano. Fico em casa, fico pensando na minha vida e na dos meus pais também, e chego a uma conclusão.
Eu sou uma pessoa com domínio da língua, mas meus pais não. Eles nunca tiveram muita oportunidade de falar. Então o ponto é, o papel da terceira geração, da minha geração, é falar. É usar a voz para falar. A gente que conhece o Brasil, que vive aqui, que está em mais contato com a cultura, temos que falar pelos nossos pais, pelas gerações passadas. Nós somos a esperança para conseguir alcançar essa vida em harmonia e empatia com toda a diversidade que existe nesse mundo. No final, a gente percebe que não tem essa de eu me forçar para me encaixar a sociedade no padrão brasileiro. Porque eu sou eu, nós somos nós, eu sou filha de imigrantes coreanos, que hoje vivo muito bem e tenho as duas culturas em mim. O que é um super orgulho para mim, não tem por que se esconder. Tudo bem que nós somos diferentes fisicamente, mas a gente se destaca. E só depende de nós se vamos levar isso como sendo um orgulho ou um peso. Assim como tenho orgulho da Coreia, país da minha família, dos meus pais, também tenho muito orgulho do Brasil, meu país. Eu nasci aqui e pertenço a este lugar. 희망과 꿈을 가지고 브라질 사회의 통합을 모색할 때였다. 점차 한국계 브라질인, 그리고 브라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Quando eu falei para os meus pais, eu quero fazer jornalismo, eles não se opuseram de maneira alguma, acharam muito legal, muito bacana. Minha mãe falou, olha, engraçado que quando eu estudava, quando eu era menina, eu queria trabalhar com isso, eu queria ser jornalista, eu queria ser apresentadora, minha mãe fala, né? Eu falei, nossa, que engraçado, coincidência, né? E eles sempre me incentivaram. Meu pai, ele chegou a falar assim, olha, você escolhe o que você quiser, porque se um dia você não quiser mais ou achar que não é o seu caminho, a gente tem a loja, você pode seguir esse nosso caminho, né? Já está tudo construído ali para você, você tem essa opção B. Aí eu falei, então tá bom, com essa segurança que eu tive, com a confiança que os meus pais me passaram, foi que eu, tá bom, vou nessa, resolvi trilhar esse caminho. E aí foi quando eu comecei esse estágio na Globo. E foi assim, eu fui entrando no jornalismo de TV, que não era a minha primeira opção. Na verdade, eu nunca tinha pensado nisso, porque eu não tinha visto nenhum asiático, muito mais coreano na televisão, porque eu falei, não tem oportunidade para mim em TV. Eu queria era impresso, porque né, é onde a gente está mais acostumado a ver pessoas orientais. E aí aí a TV aconteceu meio sem querer, assim. Foi dessa maneira que eu entrei. Por exemplo, em 2019 fui capa da Forbes, tem uma lista Under 30 que eles selecionam os jovens mais promissores abaixo dos 30 anos, fui capa em janeiro de 2019. Eu corri com a tocha olímpica pela Coca-Cola, eu virei personagem da Turma da Mônica, eu coloquei mágica e hipnose dentro da Turma da Mônica. Fiz um filme também, em 2017, com a Larissa Manoela. O que mais? Virei álbum de figurinhas, teve chiclete, teve licenciamento, escrevi um livro sobre hipnose. Eu fiz show de hipnose no Rock in Rio Brasil e no Rock in Rio Lisboa, num palco especial que eles separaram para o mundo digital da internet. Hoje, no total, deve ter uns 26 milhões de seguidores totais, juntando TikTok, Twitter, Facebook, Instagram e YouTube. E é isso. Só no YouTube deve ter uns 500 milhões de visualizações, assim, somando tudo deve ter alguns bilhões de visualizações. Eu acho que se eu me considero coreano, hoje é justamente por causa da comida. Eu nunca fui de consumir muita música, muito material, filme, séries, novela coreana. Eu nunca tive esse tipo de consumo, né? Um episódio que sintetizou muito acho que tudo, né? Tudo, desde a parte pessoal até trabalho, tudo, foi quando eu ganhei o chefe do ano pela Veja, né? Pelo reconhecimento aqui em São Paulo, no Brasil. E foi um evento muito importante. Ser chefe do ano em um cenário que tem muitos chefes muito talentosos, que eu admiro demais, assim, com diversos tipos de culinária, com diversos tipos de cozinha. Ser chefe do ano foi uma conquista muito grande e conseguir dividir isso com o trabalho da minha mãe junto, com toda a equipe do restaurante. Acho que sintetiza muito bem esse marco de falar, cara, eu sou coreano e recebi, né? Eu conquistei um espaço dentro da minha atuação, dentro do meu trabalho e dentro da indústria que é restaurante, né? O primeiro romance que eu escrevi, Go, foi escolhido pelo MEC e está nas bibliotecas do Brasil todo. E o fato mais curioso é que depois da publicação e o livro ter ido para as bibliotecas,
os leitores começam a falar tatuagem do título, que é Go, né? Então centenas, milhares de pessoas, e isso acabou virando notícia. Wittgenstein dizia que a linguagem é o limite do homem. Então, eu acredito que a importância da fala e da escrita e reflexão estão intimamente ligados ao nosso próprio limite. Eu torço que a nossa geração, né, o que chama de 1.5, eu não gosto que vocês chamam desse número, nós não somos número 1.5, 2.0, sim, somos pessoas, então eu chamo de nova geração. A nova geração precisa necessariamente dominar essa linguagem, que não é necessariamente a escrita ou fala. A linguagem incorpora também a cultura. E eu sou muito a favor do sincretismo e a miscigenação. Então, quanto mais a gente entender essa linguagem, a cultura, fala, a escrita e o comportamento, a gente consegue nos inserir, não só como descendente ou coreano brasileiro, como cidadão que mora aqui, vive aqui, que vai continuar vivendo, que são, no fundo, somos brasileiros também. Então, acho que está faltando um pouco esse pensamento mais humano de que nós somos, no fim, todos humanos, né? Por uma escolha, dos nossos pais, temos essa raiz coreana e que é possível e temos quase a obrigação de nos inserirmos dentro da sociedade brasileira. Eu sou formada em audiovisual pela Universidade de São Paulo e fiz pós-graduação n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que é mais ou menos a Universidade de São Paulo, na Coreia. Estudei lá de 2006 a 2009, retornei ao Brasil, abri empresa e comecei a trabalhar para conseguir produzir meu primeiro longa agora que foi lançado. Para a gente ter uma autoestima, para a gente se inserir, para a gente fazer parte do todo e ser parte do todo, eu acho que a gente precisa estar em todos os lugares, né? Hoje, como trabalhamos com café, com a cadeia inteira do café, e hoje produzimos, torramos, temos 5 cafeterias em São Paulo e estamos atualmente também ganhando premiações nacionais através de veículos nacionais como a Veja, São Paulo, e agora em competições nacionais e internacionais, né? Acho que na Coreia talvez tenha um pouco de estranheza, né? Assim, como é que eles pensam, como que eles pensaram em chegar no Brasil e começar a trabalhar com café para depois exportar para a própria Coreia de volta, né? Tanto que a Coreia consome muito café, tem muitas cafeterias lá. E eu acho que cria uma conexão, querendo ou não, a gente acaba recriando uma conexão junto com a Coreia novamente. Mas quando a gente vai negociar em questão de exportação ou encontrar os clientes lá, eles vê nós como coreanos, não vê como brasileiros no caso, né? Então, realmente acaba reconectando, vamos dizer assim, essa cultura. Eu acho que é uma coisa sempre positiva e sempre agregar e que cresce nessa relação, né?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왔다가 살바도르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있는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가 저희 나라랑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냄새라고 그럴까? 약간 그런 게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어떠한 이제 브라질의 그림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저희 동양인이 그래도 여기서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표현과 그런 걸 해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더 다가가고 좀 정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브라질은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높은 것 같았어요. 한국과 브라질 서로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과거에는 문화와 예술과 교류가 잘 찾아지지 않았지만 인터넷과 교통수단 이런 거가 교류가 많이 확대되고 소통이 편리해지는 것 같아서 예술 문화의 교류가 매우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Eu entrei na política esse ano, candidata a deputada estadual, e eu achei essa parte um conhecimento muito importante. Apesar das mulheres coreanas, asiáticas, não terem esse papel, acho que eu sou a primeira coreana a sair candidata a deputada estadual. Olha, nós estamos completando 60 anos de imigração, não é, coreana. A nossa
população, nossa comunidade, ela é recente. Hoje eu conversei com um amigo meu que falou que no domingo passado a comunidade chinesa comemorou 210 anos de imigração. Porque, olha só, comparando a nós, são 3 vezes mais velhos, né? E nós precisamos de uma identidade. A nossa comunidade, ela precisa de uma identidade. Apesar de nós sermos uma comunidade coreana, aos olhos de todos, nós somos apenas uma comunidade oriental. E eu não sei, mas com a minha candidatura, o que a gente veio, o que eu percebi é que a nossa comunidade, ela teve um olhar diferente. Nós termos um candidato da comunidade, porque as nossas ideias, elas são peculiares e são diferentes, toda a cultura é diferente. Então nós precisamos ter um candidato que possa representar a nós, todos os coreanos. Não é assim somente interesses dos coreanos, mas que representem a nós, que identifiquem a nós. Então essa parte eu acho que foi muito importante, porque agora a comunidade em geral de fora, ela enxerga a comunidade coreana como ela tem uma identidade diferente. Nós temos uma pessoa, um papel. Nossa comunidade, ela tem identidade. 동시에 2010년대부터 브라질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한국 국적에 대한 자부심,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한국의 새로운 차세대에게도 자라났다.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으로 doramas e as músicas coreanas. Aí com isso aí impulsionou mais a nossa cultura e o nosso bairro Bom Retiro. Eu acho que foi isso que atraiu bastante brasileiros para o nosso bar também. Então no começo era 80% coreano, 20% brasileiro, mas no momento eu acho que 80% brasileiro e 20% coreano no momento. Mas uma coisa que é fato é que eu não esqueci coreano por causa dos meus pais. Porque senão eu já teria esquecido, assim. Ser uma pessoa num país que te respeita, sabe? Num país que te enxerga como humano e te respeita como sendo quem eu sou, sabe? 브라질 한인 사회는 약 5만 명에 달하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브라질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 먼저 작년 6월달에 와서 우선 시작한 것이 청소 캠페인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소는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만 봉해지로 한인타운을 정말 아름답고 우리 또 후세에 물려주기 위한 멋진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인타운이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구성원의 의식이 전제가 돼야 되고 우리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청소 봉사 활동을 영사관과 그 다음에 우리 한인단체 주관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8월 15일 한국문화의 날, 시에서 정한 문화의 날 행사의 경우에도 우리 청사초롱을 우리 봉해지로의 한국분들뿐만 아니고 현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점등식을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문화원과 또 우리 한국 외교부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의 협조를 받아서 봉해지로 한인타운에 10개에 걸쳐서 큰 대형 벽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미적인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 봉해지로가 정말 명품 한인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한국과 관련된 거리 법안을 발의를 해서 현재까지 브라치스 코레이아 거리가 통과가 됐고 또 프라사 브라질 코레이아 브라질 한국공원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파울루 시정부와 그 다음에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대기업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다 모아서 이미 지정된 브라치스 코레이아 한국거리에 청사초롱 가로등과 그 다음에 보도블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민사회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한국 문화를 보존하고 브라질 문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까?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등장할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숙제로 남게 될 많은 질문이 그리고 새 시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훈의 목소리를 듣자. 우리 부모들이 그래도 좀 공부나 하고 그런 사람들 같이 배우고 그랬던 사람은 포르투게스가 통해서 이 세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브라질 말도 잘하고 그러는데 브라질 학교 다니니까 우리 같이 공부 안 하고 그 집에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쪼록 2세지만 우리는 한국 자손이니까 아무쪼록 한국말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점점 내려가면서 점점 한국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쉬우니까. 포르투게스 말하는 게 쉬우니까. 자기들은 학교에서 하고 다 그랬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부모로서 제가 공부를 포르투게스에 대해서 하질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너무 많고 잘못했다 후회하는 게 많아요. 예. Sim, a mensagem que eu tenho é que vocês lembrem sempre do que meu pai deixava de mensagem para todo mundo que ele encontrava. Ele falava assim: você tem que fazer as 3 escolhas mais importantes na sua vida. Primeira escolha é com quem você vai casar. Pense bem, porque isso é muito importante. E também, que profissão, o que você vai ser na vida, né? Como que você vai servir a sociedade. Em terceiro lugar, que você possa procurar Deus cada dia mais e ficar perto dele. E também, uma coisa muito importante que eu deixo para as próximas gerações, para todos, cuidem bem do seu pai. Pai é alguém que te dá identidade, pai é alguém que te dá segurança, pai é você. Assim, que nunca negue a sua origem, né? Eu acho assim que eu conheci muita gente que negava mesmo, que não queria, tinha até vergonha de ser coreano, porque por vários motivos, né? Mas assim, negar quem você é, eu acho que é uma falta de coragem, né? Eu acho, entende? Então, que seja, você assuma a sua cultura, mostre o quanto a Coreia é um país de primeiro mundo, né? Que sinta orgulho de ser quem você é, né? Essa é a mensagem que eu gostaria de dar para essa terceira geração. Né? 내가 사업을 해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부터 들은 얘기고 항상 듣는 얘기지만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다. 그 다음에 신용을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은 일어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 후배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물론 뭐 2세나 3세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나서 브라질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한국 자손이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좀 더 생각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나라는 나도 볼 때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 브라질에 왔을 때는 한국보다 훨씬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 브라질이 모든 뭐 정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점점 뒤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걸 보고 우리 2세나 3세들도 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아니면 우리 이 교민 사회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1세들이 여기 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지금 터전을 마련해놨는데 그 터전으로 인해서 2세, 3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 자기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위에 이 근본이 없으면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민사회하고
1세들이나 그 자기 부모들, 뭐 형제들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Primeiro, lembre-se das suas raízes, nossas raízes. Aprenda, entenda, incorpore isso. Depois, esqueça. Lembre-se quem você é. A partir daí, eu acho que a gente consegue encontrar o nosso próprio caminho. Muito mais do que além da inserção, primeiro nós temos que nos entender para encontrar e buscar nossos objetivos, que são nossos sonhos. Então eu quero dizer que tenha esperança, tenha fé e coragem e, sobretudo, persiga seus sonhos, o que você quer fazer, o que você quer ser. Eu acho que essa é a busca. 예, 우리 2세, 3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본인들과 또 우리 후손들, 우리 2세, 3세들을 위한 무한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브라질에 와서 정착을 했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잘 적응해서 우리 2세, 3세들을 잘 키워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부모와 그다음에 모국은 잊지 말고 잘 성장해서 또 브라질 내에서도 아주 쓸모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 또 한국과 브라질 간의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국인들은 미래의 나라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고 있다. 많은 어려움과 땀과 희생으로 쌓아온 역사 속에 한국인의 자부심과 모국애는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다. 이 2세, 3세, 4세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혼자 걷고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나란히 옆에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곳에 먼저 온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갈 이들의 명예와 소중한 기억을 위해 앞으로의 한인 이민 60년의 위기를 함께 써보자.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가 밝아지는 날들, 우리는 하나이다. 함께 걷는다. 그리고 함께 축하한다. 오늘은 카니발이다. 노래하고 춤추며 기쁨을 전하자. Costumes que encantam e fascinam o olhar. O tigre rugiu para o mundo, tecnologia rodando o futuro. Por toda minha vida eu vou te amar. Em cada despedida eu vou te amar. Desesperadamente eu sei que vou te amar e cada vez meu será pra ti dizer te amar por toda a minha vida. Eu sei que vou chorar a cada ausência tua. Eu vou chorar, mas cada volta tua te apagar. O que esta ausência tua